미국 시간으로 8월 1일 2019년 이행할 국방정책과 안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이 법은 하원, 상원 각각 3분의 1을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원 100명 중에 87표, 압도적인 3분의 2죠. 하원 435명 중에 290명만 넘으면 되는데 359표, 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개정된 국방수권법에 상원, 하원이 찬성을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도대체 국방수권법이 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약자로 NDAA라고 씁니다. 그 풀 네임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입니다. 국방수권법이 보여주는 내용은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국방비를 어느 곳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지출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방수권법입니다. 이 말대로 언론 해석을 하면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미 국내법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수권법이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그들의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가 이익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국내법이지만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법 중에 하나가 국방수권법, 또 다른 하나가 미국 애국법이라 해서 US Patriot라고 쓰고 있습니다. Patriot는 애국이라는 단어 자체의 Patriot가 아니고 원래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영어를 길게 써서 죄송한데 여기에 providing의 P와 appropriate A, tools의 T, required의 R, 그리고 intercept의 I, obstruct의 O, T의 terrorism의 T를 약자만 따서 PATRIOT, 언론 들으면 애국처럼 들리는 단어로 썼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애국법이라기보다 내용은 애국법입니다. 원래 의미는 미국 반테러법입니다. 국제테러법 혹은 미국의 반테러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국가 이익을 위하고 이익을 구체화하고 국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공포하고 있는 내용이고, 국내에서 어떻게 그들이 어떤 국방정책을 위해서 어떤 돈을 지출 항목을 어느 정도 돈을 허락할 것인가, 지출하도록 할 것인가, 허락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Patriot Act는 그 골자가 사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테러 국가에 이 무기 거래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 테러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도 무역도 금지하고 원조도 금지하고 테러 국가와는 비즈니스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이 Patriot Act가 아니고 NDAA 국방수권법은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매년 새롭게 개정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의 조정이라든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미국 국익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우선순위 조절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방 지출과 내역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중시역입니다. 처음 2002년 만들어졌을 때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아주 큰 부분을,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와 경제 제재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큰 부분의 석유를 가져오는, 우리가 이란에서 가져오는 석유가 한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유 양의 가장 많은 부분을, 거의 17%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가져오는 석유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란이 석유 수출 못하니까 한국이 바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2012년 이 국방수권법 통과되자마자 우리가 예외 조항을 요구해달라고 사실 미국 정부에게, 오바마 정부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1년 9.11 이후입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크게 안보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국가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국방수권법의 내용에서는 처음 이 국방수권법을 만들었을 때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테러였으니까 국방수권법을 만들고, 국방수권법에 근거해서 2003년 3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도 이 국방수권법에서의 지출을 허락을 했던 겁니다. 2019년 국방수권법의 가장 핵심인 키워드는 중국 죽이기입니다. 물론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미 의회가 중국의 환태평양 훈련 림팩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 견제책을 담은 수권법을 통과했는데, 이건 림팩 참여만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조정되는데, 매년 수정됩니다. 조정이라기보다 수정이 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3분의 2, 상원에서 3분의 2로 찬성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다시 상하원으로 가서 재투표를 해서 3분의 2를 넘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2019년 국방수권법은 상원에서는 85명 찬성했습니다. 상원이 100명입니다.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는 67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85명이니까 압도적이죠. 하원이 435명인데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는 290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359표가 나왔어요.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노를 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 해도 다시 의회에 가서 재표결에 붙여서 통과되는 게 100%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수권법, 2019년 수권법에 대해서 약간의 딴지를 걸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규정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전, 그 후에도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를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가 미북 정상회담을 잘했다라는 것, 그리고 김정은을 믿는다라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줄곧 써왔습니다. 미 의회가 이것을 간과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겠다 라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8,500명 중에 22,000명 이하로까지는 감축할 수 없다라는
규정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그어준 거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22,000명을 넘어가려고 22,000명 이하로 감축을 할 때는 돈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의회가 쥐고 있습니다. 22,000명 이하로 감축을 못한다는 건 감축을 하지 말라는 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말 더우니까 말이 계속 버벅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져요. 얼마나 더운지. 22,000명 이하로 감축시킬 때는 국방장관이 나와서 22,000명 이하 감축이 돼도 이것이 미국 국익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 전체로 설득시키지 않는 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돈은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 이하로 감축될 가능성은 뭐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중국이 당장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앞장서고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을 설득시켜서 미국이 만족하는 이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지 않는 한 미 의회에서 22,000명 이하로 감축을 해도 미국의 국익, 북한 비핵화 문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회가 증명해 주지 않는 한 22,000명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중국의 그 수준의 협력이라는 것은 소설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남의 안보다 자기 자신의 감기가 더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니까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감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의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축의 가능성은 약간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보면은 수권법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같이 협의하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물론 그게 플러스 미국까지입니다. 감축을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왜 일본이 들어가 있어요? 주한미군인데 주일미군이 아니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의 중점을 물론 이때까지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또 있지만 동북아 전체 이 주변에 있어서의 미국의 국익을 대동북아 정책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둔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일본까지 미국과 한국이 같이 협의하고 합의해서만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앞으로 점차 물론 북한 비핵화에 북한 핵 문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든다는 전제하에서 줄여간다는 전제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 있어서 대북 전쟁 억제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주일 미군과 같이 손을 잡고 대중 견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미국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하겠다라는 걸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만약에 숫자가 줄인다면은 그것은 동시에 역할 변화에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도 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분석을 이것이 수를 줄이면은
소위 말하는 주한미군을 유엔사와 같은 역할로 바꿔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유엔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지키기 위해서 22,000명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22,000명을 두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을, 합의를 얻어낸 후에 주한미군 숫자를 감축하겠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 견제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대북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는 전제하에서, 오직 그 전제하에서 주한미군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확실히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아주 핵심적인 국가라는 것은 미국 역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역할은 시간이 감으로써 숫자가 감축이 되면은 역할은 점차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걸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혼자 좋아서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해 28,000명에서 28,500명에서 22,000명까지 줄이더라도 철수 안 할 거다, 이런 착각은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눈에는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를 들러서 신분 세탁을 한 북한 석탄이 한국에 5차례나 들어왔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걸 9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민기적거리고 있다는 거 미국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 보고 있었죠. 뭘 하기 위해서? 설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확실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앞장서 줄 것이냐 안 서줄 것이냐, 트럼프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와서 북한 핵 문제 계속 끄집어냅니다. 참, 북한 석탄 문제를 계속 끄집어냅니다. 철퇴를 내리겠다.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 함부로 문 연다고 나대지 마라. 다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거다.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죽이기가 이거 무슨 관계 있느냐?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을 만들 때의 가장 큰 포커스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의 확산을 2001년 9.11 이후에 테러리스트의 확산과 무슬림 인구의 확장, 그리고 세계 안보 질서에 무슬림 인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수권법을 만들어서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들이 나대면서 핵을 만든다, 미사일 개발한다라는 데서 일단 발을 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만큼, 이라크의 핵 개발 시도만큼, 혹은 생화학 무기만큼 미국 안보에 치명적이지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견제 대상 내지는 중국이 미국에게 감히 나서서 패권을,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설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도리어 이라크 전쟁 때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는 동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중국이 좀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시작한 것이 사실은 육자회담의 초기, 처음에 중국과 북쪽과 미국이 합쳐서 한 세 국가가 먼저 시작한 3자 회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나서서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미국의 우주 개발 능력을 앞서서 중국이 앞지르겠다고 나서고 1대1도를 만들어서 바다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해군기지가 있는 혹은 물류기지가 있는 곳마다 중국도 맞짱 뜨는 기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맞짱 뜨는 수준의 해군기지나 물류기지를 만들지 못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해군기지 옆에다가 땅을 사서 호텔을 짓거나 오락시설을 만들거나, 그 높이를 제한 없이 상업지역에 땅을 사서 미군 기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의 높이를 가지고까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미국 해외 해군기지의 역할을 염탐하고 견제하겠다는 일로 정책.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는 실크로드의 다시 말해 재탄생이라 해서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까지 도로를 만들어 철로도 깔고 도로도 만들고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다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도로를 만들어 그 군데군데마다 무역 거점도 만들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 달러로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쥐고 있는 데 대해서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안화 기축통화의 전략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은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미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중국 패권 부상에 대한 철퇴다. 따라서 이것은 돈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 문제이고 그리고 군사력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이 2017년 미국으로부터 벌어간 순이익, 무역을 통해 벌어간 순이익 3,750억 달러를 미국의 대중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본전을 뽑는다 손치더라도 미중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훔쳐간 3천억 달러의 기술에 대해서 중국이 그 돈에 해당하는 걸 토해내더라도, 토해낼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설사 위기의 진짜 중대함을 인식하고 중국이 약삭빠르게 토해내더라도 미국의 대중무역전쟁, 대중기술전쟁은 미국은 끝을 내지 않을 것이다. 왜? 궁극적인 목표가 돈 3천억 달러, 3,750억 달러 다 합쳐서 거의 6,750억 달러, 700조 돈만 받아내면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목표는 중국의 패권 부상을 단계적으로 다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무역전쟁, 기술전쟁. 기술전쟁? 단순하게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을 훔쳐감으로써 자체 내에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과 돈의 소요, 이것을 막고 그것을 피해서 그런 시간 쓰지 않고 그런 돈 쓰지 않고 그런 인력 쓰지 않고 미국과 대등한 기술을 갖겠다고 해서 훔쳐가는 기술, 물건 팔아가지고 만들어가 파는데 그 기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국이 집중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미국 주요한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공장을 세우면서 미국 현지 인력, 중국 인력들을 가져오면서 산업 기술을 빼나가는 것, 혹은 중국에 세운 미국 법인 혹은 미국 전문 기술을 통해서 빼내는 산업 기술, 이것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 돈을 버는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이 집중적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기술이 AI,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 로봇, 반도체, 정보기술.
미국이 생각해 이거는 돈만 잃는 게 아니다. 무역을 통해서도 작년 한 해 중국에게 3,750억 달러를 벌게 해줬는데 이 돈만 잃는 게 아니다. 나라의 안보 뿌리가 흔들린다. 기술을 훔쳐가서 우리를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올라서겠다. 우주 기술을 개발하겠다.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뭐 미국이 전부 1969년에 한 것을 지금 중국은 2020년에 화성 탐사를 하고 2032년에 달나라 여행을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댄다는 것,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절대 용납 안 하죠.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다 용서해줘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공산주의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확산하려고 하다가 결국 소련은 미국과 40년을 대치를 하다가 레이간 대통령이 따라와봐 하고 시작한 별들의 전쟁, 전략방위 구상에 돈도 없는 골바초프가 따라가다가 쓰러진 결과 소련은 붕괴됐습니다. 중국 똑같이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미국과 잽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을 넘어서겠다 하니까 미국이 그래? 그렇다면 우주 경쟁에 한번 따라와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미중 관세전쟁인 것처럼, 물론 관세전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관세전쟁, 기술전쟁,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2050년까지 자기가 일당 독재를 하고 지도자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2050년에 중국몽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세계 최강의 유일한 패권 국가로 부상하겠다고 나서는 무엇을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미국을 넘어서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이르는 과정으로 중국 땅덩어리 내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가는 이런 일대일로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하지 마라 말아라 방해할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서 해상국가로 성장하는 것이 해군력, 미국에 막강하는 상응하는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 미국이 세계 최강의 중국이 세계 최강국,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아니까 남중국해, 중국해를 통해 중국 앞바다를 나와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마로 가는 이 해상교통로를 막는 것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지난 30년간 무역으로 경제 성장해온 중국의 돈줄을 막는 거고 중국의 해군 군사력 성장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있어서 대만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끌어들이고 인도를 끌어들이고 호주를 끌어들이고 뉴질랜드를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확실히 하는 한 미국은 대중 봉쇄의 기반은 확실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작년부터 이런 게 나왔지만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얼토당토하는 짓, 인공섬 9개를 만들어서 7개를 만들어서 인공섬 사이를 전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배도 중국의 허락 없이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해양법에 만들어 놓은 프리덤 오브 패시지를 중국은 정면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딴지마 걸지 군사력이 안 되니까 전쟁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지만 미국이 한 번씩 중국 화를 뒤집으려고 염장을 지르려고 지나가면서 군함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항해의 자유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
라고 미국은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갑니다. 중국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우선 순위로 다른 나라에게 65개국에게 너들도 잘 사는 국가, 너들도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겠다 거다 하면서 AIIB, 소위 말하면 아시아 개발 은행을 만들어가 모든 국가들에게 거기 투자해라. 무역하면은 이익이 생기고, 항로를 개발하면은 해양 교통로를 만들면 너들도 거기 지나갈 수 있고, 너들 해군력도 키울 수 있고, 온갖 감언 이술로 이 나라들을 끌어들였지만, 지금 참여국들이 어떻게 해요? 빚내가지고 참여했는데 원금 돌려 하고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니까 중국은 돈 못 내주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가 인도 태평양 함대사령부, 서태평양 함대사령부라는 걸 만들어 73년간 유지해오던 미국이 처음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함대사령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를 포함시켜서 대중 봉쇄 작전을 하자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제가 안타깝다라는 건 밑줄 끊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을 큰 산이라고, 우리를 작은 언덕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중국의 1대1로에는 참여하겠다 하면서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에는 그것은 중국 봉쇄 정책이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 하고 아직 구체적인 참여,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이런 남중국해에 대한 견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대만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개의 협력을 대만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한미군 감축 22,000명 이하 안 한다, 그 정도지만 대만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 미국이 2018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대만과 방위산업 협력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게 무기 파는 것도 국방수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에게 무기를 공유하는 것, 인도에게 이때까지 아주 최근까지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인도가 다시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국방수권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수권법을,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무기를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디에 무엇을 팔고 싶어 하는지, 어떤 무기를 팔고 싶어 하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이 국방수권법은 원칙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인 제재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주는 가장 치명타는 뭐냐? 가장 직접적이고 바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치명타는 뭐냐? 경제입니다. 국방수권법이지만 미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에 관련된 정치, 경제, 군사 제재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국방수권법에 이번에 어떻게 해? 화웨이가 국방수권법 제재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제재 대상을 넣어놓으면 일단 미국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화웨이로 중국이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력 수출품 상당 부분이 미국이 부품 수출 안 하면 화웨이가 지금처럼 삼성보다 더 나은 부품, 더 못한 부품을 가지고 만들어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휩쓴다?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통신장비 분야에서 세계를 더 이상 석권할 수 없습니다. 치명타입니다. 중국 경제에. 사실은 이 화웨이를 국방수권법의 제대 대상으로 여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반사이익이 큽니다. 왜? 미국 부품 안 들어간 화웨이의 통신 장비하고 우리 삼성 통신 장비 비교가 됩니까? 우리께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큰 윈드폴, 영어로 말하면 윈드폴, 횡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화웨이, 또 GT, Z라고 하죠. GT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거 역시 한국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제가 뭐 주식 전문가 전혀 아니고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주식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에 신경 쓰십시오.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앞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통신장비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경쟁력을 좀 더 얻고 삼성이 크게 덕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은 열어주지만 또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미국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 그리고 앞으로 한미 군사 공동훈련할 때 가져오는 핵심 전력에 대해서 사용비 다 내라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까지 공짜로 하니까 고마운 줄도 몰랐죠. 그래서 이 NDAA 국방수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우리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않고 감축을 기껏해야 한 6,000명 이상으로는 더 감축할 수 없다라는 게 큰 기쁜 소식으로 들렸지만 NDAA 국방수권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중국의 남중국 내 활동, 미국 내에 있어서 중국의 투자, 중국 수출 통제가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국방수권법 처음에는 관세 부과로, 두 번째로는 기술 경쟁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훨씬 큰 무기로, 미국의 무기로 중국의 패권 부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의 국내법인데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 제재도 없는데 국제 WTO에 제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고 사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습니다. WTO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 무역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 또 세계 무역 모든 가는 곳마다 기지, 항구,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는 중국이 장사해가 벌은 물건들, 팔아가지고 돈 번 물건들, 상품들 전부 미국 부품이나 미국 기술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어나운서 했을 때는 중국이 뭐라 그랬어? 5년 동안 5년 정도라도 미국하고 관세전쟁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게 국방수권법이 얼마나 무서우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 꼬리를 낮춰가지고 주미 중국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미중 간의 화해를 무드를 깨는 거 아니야?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언제 미중 간의 화해가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에게 그렇게 화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가라면은 뒤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 중국의 태도를 뒤에서 이용하면서 미국의 배신 때리는 북한산 석탄 가져오고 남 몰라라
사오정 시리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말아야죠.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국가들에 대한 철퇴입니다. 가장 큰 철퇴 중국. 한국 아가 삼성이나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생각지 않은 횡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강한 경고장입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함부로 개성공단 문 연다고 사람 며칠 전에도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호선 통일부 차관이 가면서 이거는 대북 제재 해제하고 전혀 관계없고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거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미국을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되죠. 크게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제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수권법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조금 협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1월 달까지 끌면은 트럼프가 공화당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11월 달까지는 미국에게 맞서고 가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선거에 지고 나면은 중간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중국도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거다 이 시나리오로 나가고 있지만 미국 그걸 다 눈치채니까 거기까지 중국이 그런 짓까지 계획을 하고 해나가지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에 이번 중국 죽이는 내용을 가장 강조한 겁니다. 국방수권법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좀 제대로 읽고 말로만 한미동맹 한다고 자꾸 떠들지 말고 ARF까지 가가지고 북한 종전선언 해주고 싶어 난리 치지 말고 좀 제대로 해서 이 떠죽는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있으라 그러지 말고 날씨도 더워 미치겠는데 정말 더워 미치겠습니다. 죽겠고 미치겠어요. 이런데 안보 문제 더 열받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